자, 일주일 만에 돌아온 삼국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제본기고요. 백제본기 제2입니다. 근데 제2에 나오는 왕들이 되게 많아요. 구수왕, 사번왕, 고이왕, 책교왕, 분수왕, 비류왕, 개왕, 근초고왕, 근수고왕, 근구수왕, 침류왕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왕입니다. 10개. 10분입니다. 10분. 왜 이렇게 우겨넣었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삼국 그 고구려 분기도 이렇게 우겨넣진 않았었는데 백제가 기록이 작아서 기록이 적어서 이제 김부식이가 어쩔 수 없이 제재값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은 김부식이가 우리 조상님은 너무 위대 그러면서 백제 분기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뒤에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건 많습니다. 많습니다. 일본 서기 할 때도 일본 서기의 권 제3인가? 에 보면 권제 4에 보면 그 신무 천왕 다음에 2대 천왕부터 9대 천왕까지인가가 8명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책 하나에. 그걸 보면은 뭐 그걸 보고 일본사에서는 결사팔대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은 그 역사적인 기록이 적거나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은 일부러 묶어서 그냥 이렇게 쭉쭉 넣어 놓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구수왕입니다. 구수왕. 구수왕은 근구수왕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절대 같은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자, 구수왕 혹은 귀수라고도 한다. 요거는 삼국사기 주석입니다. 자, 구수왕은 초고왕의 맏아들이다. 그는 신장이 7척이고 풍채가 특이했다. 초고왕이 제위 49년에 사망하자 그가 왕위에 올랐다. 자, 3년 가을 8월에 말갈이 적현성에 와서 포위했으나 성주가 굳게 수비했다. 그러자 적이 퇴각했다. 적현성은 어디일까요? 적현성은 아마도 그 사도성 근처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 그 강원도의 그 어딥니까 여기 창도인가요? 고산군 창도 여가 평강 이랬지 아무튼 요 근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요 지역이 말갈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아마도 뭐 영서 지역에 있던 말갈 혹은 북쪽에 있던 말갈이라든지 뭐 그렇게 공격을 받았던 모양이죠. 이때는 아직 낙랑군이 멸망하지 않았을 테니까 낙랑군의 사주를 받고 공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사는 많이 있죠. 자, 왕이 정예기병 800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추격하여 사도성 밖에서 격파했는데 죽이거나 사로잡은 적병이 많았다. 사도성은 적현성 근처입니다. 이 근처에 있다고 봅니다. 자, 4년입니다. 4년 봄 2월에 사도성 옆에 두 곳에 목책을 세웠다. 요게 기원 후 217년입니다. 217년. 자, 동서의 거리가 10리였다. 적현성에 군사를 놔두어 이곳을 수비하게 했다. 자, 5년의 왕이 군사를 보내 신라의 장산성을 포위했다. 신라 킹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공격하니 우리 군사가 패했다. 장산성은 어딜까요? 장산성. 장산성은 경산으로 본대요. 보통 장산을 이제 경산이라고 본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백제가 여기 있는 장산성, 그러니까 뭐 신라가 이제 요 지역을 점유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장산성을 포위했다. 그건 좀 이상하죠. 그죠? 왜냐하면은 백제의 본거지는 여기니까. 과연 그때 백제가 이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됐을까? 라는 의문이 있긴 한데 뭐 일단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장산성이라 그럴 때 이거를 경산으로 안 봅니다. 경산으로 안 보고 뭐 전성 근처에 있는 다른 곳으로 보든지 그렇게 보겠죠. 근데 뭐 군이 북에 이런 곳까지 오는데 뭐 그 경산까지 못 올 리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여기서는 장산을 경산으로 봤습니다. 이 신라하고 백제 사이의 교전 기록에 대해서는 제가 그 백제본기 권 1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세요. 번외편으로 제가 만들어놨을 겁니다. 자, 신라의 킹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공격하니 우리 군사가 패했다. 자, 7년 겨울 10월에 왕성 서문에 화재가 났다. 말갈이 북쪽 변경을 침략함으로 군사를 보내 방어했다. 8년입니다. 221년입니다. 여름 5월에
동쪽 지방에 홍수가 나서 40여 곳의 산이 무너졌다. 자, 6월 금음무진일에 일식이 있었다. 가을 8월에 한수 서쪽에서 대대적으로 군사를 사열했다. 한수라는 건 한강을 의미하겠죠. 자, 봄 2월에 관리에게 명하여 제방을 수축하게 했다. 3월에 명령을 내려 농사를 권장했다. 여름 6월에 서울의 물고기가 비와 함께 떨어졌다. 매그 논리야? 자, 겨울 10월에 신라의 우두진으로 군사를 보내 민가를 약탈했다. 우두진은 그 예천으로 본다면 예천. 근데 이 시기에 신라도 과연 여기를 먹고 있었을까라는 것도 좀 의문이에요. 그 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앞쪽 번외편에 설명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세요. 자, 신라의 장수 충헌이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홍곡에서 우리 군사와 싸우다가 대패하고 단신으로 도망했다. 홍곡은 어디냐? 홍곡은 구미, 구미의 선산 쪽으로 본답니다. 신라하고 백제 사이 전선이 삼국사기를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대략 이제 경상북도 서부 쪽으로 이제 쭉 이어져 있죠, 그죠? 자, 11월 금음 경신일에 일식이 있었다. 자, 11년입니다. 224년입니다. 가을 7월에 신라의 일길찬 연진이 침입했다. 우리 군사는 봉산 아래에서 그들과 싸웠으나 이기지 못했다. 자, 겨울 10월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14년 봄 3월에 우박이 내렸다. 여름 4월에 큰 가뭄이 들어 왕이 동명왕의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니 비로소 비가 내렸다. 겨울 10월에 왕이 한천에서 사냥했다. 자, 11월에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 말갈이 우곡에 들어와 사람과 재물을 약탈했다. 왕은 정예군 300명을 보내 방어하게 했다. 그러나 적의 복병이 양쪽에서 폭행해 우리 군사가 대패했다. 우곡은 어디일까요? 우곡은 소우자에다가 뭐 골짜기 할 때 국자인데, 근데 그게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소골짜기. 소우자가 보이는 지명이 이제 춘천에 이제 춘천이 여기 원주구나. 춘천에 이제 우머시기가 있고요. 그다음 뭐 아까 어딘가 예천에도 있었고, 그런데 뭐 어딘지 알 수가 없지 우리가. 자, 넘어가 보죠. 18년입니다. 18년 구수왕 18년 여름 4월에 밤알 크기의 우박이 내렸다. 이에 맞은 새들이 뒤졌다. 자, 21년에 왕이 사망했다. 여기까지가 구수왕입니다. 구수왕 때는 뭐 별거 없었습니다. 신라하고 전쟁이 있었다 그러는데, 신라하고 전쟁 기록을 우리가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별거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말갈하고의 싸움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은 사반왕하고 고이왕입니다. 왜 사반왕은 고이왕이냐? 고이왕이 수양대군 짓했거든요. 자, 고이왕은 계루왕의 둘째 아들이다. 계루왕입니다. 계루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자, 계루왕의 둘째 아들이다. 구수왕이 제위 21년에 사망하자 그의 맏아들 사반이 왕위를 이었으나 나이가 어려 정사를 잘 처리하지 못하였으므로 초고왕의 동복 아우인 고이가 왕위에 올랐다. 바꿔서 얘기하면 조카인 사반이 올랐는데, 왕위에 올랐는데, 그 사반왕의 삼촌인 고이왕이 그걸 빼앗았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아마 이거 정황상 쿠데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수양대군하고 단종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도 이거 쿠데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건의 자세한 전말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후정난 같은 거는 이제 되게 이제 최근의 일이니까, 상대적으로 삼국시대에 비하면 최근의 일이니까 그 전말이 이제 상당히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데, 근데 요런 것들은 우리가 추정만 하지 뭐 아무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반왕이 일단 그래서 나이가 어려서 왕위에 오르지 못하다가 나중에 오른 게 아니라 결국에는 왕위에 올랐다가 처음에 아마 그 삼촌인 고이왕한테 폐위당한 게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삼촌이라고 그냥 볼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삼국사기에서는 이제 고이왕이 계루왕의 둘째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나왔었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고이왕이 죽었을 때 연령이 121살 이상이 돼요. 근데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이왕도 사반왕의 삼촌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아마 이제 같은 왕족이라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적어도 이제 다른 씨거나 아니면은 다른 집안이거나 그런 게 아니면 같은 왕족이라면 적어도 사반왕의 3초는 아니고 아마 그 같은 부여씨 중에 누군가가 아닐까 하고 어쨌거나 이제 왕통이 한번 바뀐 것 같습니다. 왕계가 그러니까 온조왕계에서 그러니까 온조왕계는 너무 멀리 갔구나. 아무튼 저기 게루왕계에서 쭉 내려오는 왕통이 한번 고이왕 사반왕 때 다른 곳 쪽으로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삼국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이 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추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백제사 연구하는 분들은 고이왕 때에 왕계가 바뀌었다는 거를 일단 사실로서 그냥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대해서 뭐 진씨가 개입을 했니, 누가 개입을 했니, 아니면 어디가 개입을 했니, 그런 식으로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세조 때 세조가 이제 의혹을 내가지고 국정에 이것저것 손을 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누굽니까, 고이왕 때에도 백제의 국가 체제의 변화가 많이 있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어찌됐 좋든 싫든 간에 이게 고이왕이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간에 뭐 연구가 되게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리스 같은데 고이왕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끝도 없이 많이 나올 겁니다.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 자, 아무튼 고이왕 사반왕에서 고이왕으로 이어지는 왕계는 아마도 쿠데타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고이왕 3년입니다. 그래서 사반왕은 사실 제대로 된 그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분기도 없고 그냥 고이왕으로 바로 넘어가요. 자, 고이왕 3년입니다. 겨울 10월에 왕이 서해의 큰 섬에서 사냥하여 직접 40마리의 사슴을 수사 마쳤다. 뭐 서해라고 했으니까 아마 뭐 이 근처 어디 아니었을까요? 자, 5년입니다. 봄정월에 여기 238년입니다. 봄정월에 북과 피리를 사용하여 천지신명에게 제사 지냈다. 2월에 왕이 부산에서 사냥하다가 50일 만에 돌아왔다. 여기서 부산은 우리가 아는 그 부산이 아니라 아마도 평택 쪽으로 본답니다. 평택의 진이면이라고 있는데 거기로 본답니다. 자, 여름 4월에 왕궁의 문기둥에 벼락이 치자 황룡이 그 문에서 날아갔다. 자, 여름 4월에 이거 왜 두 번 읽겠지? 자, 7년에 군사를 보내 신라를 공격했다. 여름 4월에 진충을 좌장으로 임명해 내외의 군사에 관한 직무를 맡겼다. 자, 진씨가 나왔죠, 그죠? 아마 억측한다 그러면 고이왕 7년의 요 기록 한 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이왕의 쿠데타를 도운 사람은 혹시 진씨가 아닐까? 뭐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사료가 하도 적어가지고 씨발 뭐 소설을 쓰든 뭐 파워섹스라든 누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설 하나 나오면 좋은 거지 뭐. 자, 가을 7월에 석천에서 대대적으로 군대를 사열했다. 이때 냇가에서 기러기 한 쌍이 날아가는 것을 왕이 쏘아서 모두 적중시켰다. 자, 고이왕께서는 그것도 잘 쏘셨네. 활도 잘 쏘셨네. 석천 어딘지 모른답니다. 자, 9년 봄 2월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남쪽 소택지에 논을 개간하도록 했다. 여름 4월에 왕의 숙부인 질이 사람 이름입니다. 질을 우부로 삼았다. 질은 성격이 충직해 실수 없이 일을 계획했다. 자, 가을 7월에 왕이 서문 밖에 나가서 활쏘기를 구경했다. 10년 봄 정월에 큰 제단을 설치해 천지와 산천에 제사 지냈다. 13년 여름에 크게 감으로 보리가 죽었다. 가을 8월에 위나라의 유주자사 관구검이 낙랑태수 유무 삭방태수 왕준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자 왕은 그 틈을 이용해 좌장 진충으로 하여금 낙랑의 변방 주민들을 습격해 잡아오게 했다. 유무가 아까 유주자사 낙랑태수였죠, 그죠? 유무가 이 말을 듣고 개빡쳐했다. 왕이 침공을 받을까 걱정해 잡아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246년입니다. 이게 246년인데 요때가 딱 그땐지 모르겠는데 동천왕 때요. 동천왕 때 위나라하고 고구려가 전쟁을 해서 고구려가 한번 개깨진 적이 있습니다. 개깨져가지고 여기 어디입니까? 수도 털리고 환도성 털리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병력이 중국 유주에서만 온 게 아니라 유주나 요동에서만 온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낙랑태수도 같이 왔다 그러니까 남쪽에
여기서도 이제 같이 여기 평양 지역에서 같이 올라왔던 모양인데, 그래서 고구려가 한번 그 크게 털렸던 모양인데, 그때 빈틈을 타서 백제가 낙랑을 뒤치기 했다고 하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백제의 영토는 멀리 본다 그러면 대방 바로 남쪽까지 가지 않았을까. 가까이 본다 그러면 예성강은 아마 사수했을 것이고, 멀리 본다 그러면 이제 대방, 지금의 이제 황해도 반 정도는 먹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건 그 백제하고 낙랑은 운조왕 삼국사기를 믿는다 그러면 운조왕 때부터 이미 별로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니었는데, 요때 일에서는 이제 서로 군사적으로 충돌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더 자세한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낙랑태수의 이름이 직접 나와 있다는 거, 유무라는 사람 직접 나와 있다는 게 특이한 점이네요. 낙랑군도 자체적인 기록이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가지고 씨발 뭐 걔들이 뭐 떡을 쳤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자, 고이왕 14년입니다. 247년입니다. 봄정월에 남쪽 제단에서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냈다. 2월에 진충을 우보로 삼고 진무를 좌장으로 임명해 군대에 관한 일을 맡겼다. 다 진시네요. 진충 진물이네. 자, 15년과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었다. 겨울에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창고를 풀어 구제하고 또 1년간의 조와 조를 면제했다. 조와 조는 조용조 할 때 그 조하고 조입니다. 뭐 세금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16년입니다. 봄정월 갑오 일에 태백성이 달을 덮었다. 여기 249년입니다. 자, 22년입니다. 고이왕 22년 가을 9월에 군사를 출동시켜 신라를 공격했다. 신라군과 괴곡 서쪽에서 싸워 승리했다. 신라의 장수 익종을 죽였다. 괴곡은 어딜까요? 괴산가 쪽이죠. 네, 괴산으로 본답니다. 괴곡이 여기 납니다. 여기. 근데 여기서 신라하고 싸웠다는 거는 아까 사실 장산까지 갔다는 거하고 좀 많이 말이 좀 안 맞지 않니? 실제적인 백제 동쪽 국경, 그래서 충청도, 지금 여기 강이 쪽이죠. 충청도하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사이쯤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건 그럼 뭘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근데 요 지역에 있던 건 아마 신라가 아니겠죠. 경주 신라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진안계 세력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경주 신라가 이제 이때 괴산까지 막 그 세력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아마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겨울 10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의 봉산성을 쳤으나 승리하지 못했다. 봉산성은 어디냐? 영주로 본답니다. 영주. 이번에는 백제가 여기까지 왔다네요. 자, 24년 봄정월에 크게 가물어 나무가 모두 말랐다. 25년 봄에 말갈의 주장 나갈이 좋은 말 10피를 바쳤다. 왕이 그 사자를 우대에 돌려보냈다. 자, 26년입니다. 가을 9월에 푸르고 보랏빛 나는 구름이 마치 누각 모양으로 왕궁 동쪽 하늘에 떠올랐다. 방사능인가? 자, 27년 봄정월 내신 좌평을 두어 왕명의 출납에 대한 일을 맡게 하고 내두 좌평을 두어 물자와 창고에 관한 일을 맡게 하고 내법 좌평을 두어 예법과 의식에 대한 일을 맡게 하고 위사 좌평을 두어 수기병사에 대한 일을 맡게 하고, 수기라는 거는 그겁니다. 그 호위병사 뭐 그런 겁니다. 자, 조정 좌평을 두어 형벌과 송사에 대한 일을 맡게 하고 병관 좌평을 두어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맡게 했다. 이 그거 같네. 그 육부라 그러나? 2호 예방 뭐 2부 예부 뭐 호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네. 그래서 고이왕이 중요한 거예요. 백제사 할 때 고이왕 때 이렇게 제도가 한번 대대적으로 바뀌거든요. 자, 또한 달솔, 은솔, 덕솔, 한솔, 나솔, 장덕, 시덕, 고덕, 계덕, 대덕, 문독, 무독, 좌군, 진무, 극우 등을 두었다. 이것도 다 관직 이름이겠죠. 자, 6개 좌평은 모두 1품, 달솔은 2품, 은솔은 3품, 덕솔은 4품, 한솔은 5품, 나솔은 6품, 장덕은 7품, 시덕은 8품, 고덕은 9품, 계덕은 10품, 대덕은 11품, 문독은 11품, 문독은 12품, 무독은 13품, 좌군은 14품, 진무는 15품, 극우는 16품이었다.
자, 2월에 6품 이상은 자줏빛 옷을 입고 은으로 된 꽃으로 관을 장식하고 11품 이상은 붉은 옷을 입게 하고 16품 이상은 푸른 옷을 입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때 처음으로 좌평이란 말이 나오고, 그죠? 좌평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하 달솔, 은솔 이런 달솔, 은솔, 덕솔 같은 그런 관직 이름도 나오는데, 요게 고이왕 때 만들어졌다. 뭐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무슨 솔 뭐 이런 거 나올 때, 칫솔, 마데카솔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이게 대충 몇 품이겠구나, 몇 등급이겠구나, 뭐 그렇게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가 있는 거죠. 그렇답니다. 저는 제도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사학과 전공, 그러니까 역사 전공하는 분들이, 특히 백제사 전공하는 분들이 많이 연구할 거예요. 그걸 찾아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도 잘 모를 거야. 기록이 없어가지고. 자, 3월 왕의 동생 우수를 내신 좌평으로 삼았다. 자, 28년 봄 정월 초하룻날 왕이 자줏빛으로 된 큰 솜에 달린 도포와 푸른 비단 바지를 입고 금꽃으로 장식한 오라관을 쓰고 흰 가죽띠를 두르고 검은 가죽신을 신고 남당에 앉아서 정사를 처리했다. 이제 고이왕이 드디어 왕처럼 행세했다는 것 같습니다. 찬탈자가. 자, 2월에 진가를 뇌두좌평, 우두를 내법좌평, 고수를 위사좌평, 곤노를 조정좌평, 유기를 병관좌평으로 임명했다. 3월에 신라의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했으나 신라가 조까라고 했다. 자, 29년 봄정월에, 29년이 262년입니다. 봄정월에 관리로서 뇌물을 받거나 도적질한 놈은 그 3배를 배상하며 종신 금고형에 처하라는 명을 내렸다. 33년입니다. 가을 8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의 봉산성을 공격했다. 영주라 그랬죠. 성주 직선이 장사 200명을 거느리고 반격해 우리 군사가 패했다. 36년입니다. 가을 9월에 혜성이 자미궁 성좌에 나타났다. 39년 겨울 11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를 침공했다. 45년 겨울 10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를 공격해 괴곡성을 포위했다. 자, 괴산이었다 그랬죠. 자, 50년 가을 9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의 변경을 침공했다. 53년 봄정월에 신라의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했다. 자, 겨울 11월에 왕이 죽었다. 여기 286년입니다. 그래서 고이왕은 삼국사기를 믿는다 그러면 재위가 53년 동안이었고요. 앞에 1년 포함하면 54년인가? 아무튼 53년인가 뭐 그랬다고 하고요. 고이왕 때 신라하고 뭐 전쟁은 그러다 치고 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서 그걸로 백제가 이제 점점 나라꼴을 갖춰가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이게 또 좀 애매한데 얘기가. 아무튼 제도를 갖춘 이제 행정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런 거 비슷하게 이제 변해가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무슨 군이 있었는지 아니면 무슨 주가 있었는지 뭐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기록이 남아 있어야지 뭐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죠, 그죠? 없어가지고 뭐 더 할 말이 없네요. 기록이 없는 게 너무 아쉽다. 늘 생각하지만. 자, 책계왕은, 다음은 책계왕입니다. 책계왕 혹은 청계라고도 한다. 이거는 삼국사기 조작입니다. 책계왕은 고이왕의 아들이다. 체격이 장대하고 의지와 기품이 걸출했다. 고이왕이 사망하자 그가 왕위에 올랐다. 왕이 장정을 징발해 위례성을 보수했다. 자, 이게 286년입니다. 자, 고구려가 대방을 치자 대방은 우리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이 앞서 왕이 대방왕의 딸 보과를 부인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 대방왕이라 그랬는데 아마 대방태수일 거예요, 이거. 자, 왕이 대방은 우리와 장인과 사이관계의 나라인데 그들의 요청을 들어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마침내 군사를 출동시켜 구원했다. 고구려에서 이를 원망했다. 왕은 고구려의 침략을 염려해서 아차성과 사성을 주축해 방비하게 했다. 대방과 고구려가 전쟁이 났어요. 286년에 대방, 여기 있는 대방은 우리가 보통 황해도로 보거든요. 대방과 고구려 사이에 전쟁이 났는데, 물론 이때가 이제 미천왕 때인가?
미천왕대가 아닌가? 아무튼 그 근처잖아. 미천왕대 이제 두 개가 합병되니까 고구려한테 그 근처쯤 왔으니까 아마 요 한군현들이 점점 이제 그 뭐예요 집 구석 안으로 기어 들어갈 때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고구려가 그때 대방을 공격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백제가 대방을 도와줬다. 좀 이상하죠? 난 좀 이상한데 왜 이상하냐? 난 왜 이상하게 생각하냐면은 아까 또 얘기가 나왔었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백제본기 제1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낭랑하고 백제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낭랑하고 백제는 항상 사이가 안 좋았는데 처음 백제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별로 안 좋았었어요. 뭐 자세한 이유는 모르는데 아무튼 뭐 낭랑을 통과했다가 낭랑에서 깽팔 쳤든 아니면 낭랑이 깽팔 쳤든 뭐 그랬겠죠. 근데 대방군이라는 거는 낭랑군하고 같이 이제 한나라의 군현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의 군현. 물론 이제 지금 요 시점에서는 한나라도 다 망하고 요때쯤이면 언제냐? 300년쯤이면 서진시대인가? 280년이면 280년 서진시대죠, 그죠? 서진시대긴 하지만은 그래도 둘은 중국의 군현이고 어쨌거나 그래서 낭랑하고 대방은 뭐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외교적인 기조는 비슷할 텐데 낭랑하고는 사이가 안 좋지만 대방하고는 사이가 좋다라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뭔가. 그래서 좀 이상해. 이게 기록이 구라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기록이 거짓말이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뭔가 좀 미심쩍지 않나? 이 혹시 여기서 얘기하는 대방이라는 게 여기서 대방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그 대모신앙 본기 읽을 때 고구려 본게 낭랑 그 뭐예요? 낭랑국 그 호동왕자 있죠. 호동왕자하고 낭랑국 얘기에 나오는 그 낭랑국을 낭랑군하고 따로 이제 분리시켜서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는 대방이라는 것도 혹시 대방군이 아니라 대방국 같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여기 황해도 남부에 있던 그런 소국 같은 거 아니었을까? 토착민의 왕국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황 증거가 하나 있죠. 앞에 읽었던 것 중에 대방태수라고 그러지 않고 대방왕이라고 그랬죠. 보통 대방왕이라 안 그러거든요. 보통 왕이라고 안 그래요. 태수를 보고. 태수는 태수죠. 왕은 왕입니다. 근데 기타 사료가 없으니까 뭐 이건 다 정황 증거에 따른 얘기고 그래서 좀 미심쩍긴 한데 뭐 그럭저럭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성하고 아차성은요. 사성은 어딘지 모르는데 아차성은 알죠. 아차성은 우리가 그 여기 아단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바로 아차성입니다. 지금이 아차산성입니다. 지금이 아차산성. 그 서울에 저기 어디 광진구 가면에 있는 그거 있잖아.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아차성입니다. 사성은 어딘지 알 수가 없는데 일단 뭐 풍납토성 혹은 뭐 무슨 토성 아니면 그렇게 보는 여기서는 일단 삼성동으로 봤고요. 그래서 고구려하고 백제 사이가 이때쯤에서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대방을 사이에 두고 그래서 백제가 요 지역에다가 수도에다가 성을 더 지었다는 거는 고구려군이 백제한테 실질적으로 위협적인 세력일 수 있었다라는 거를 백제인들이 의식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책기왕 2년입니다. 봄 정월에 왕이 동명왕의 사당에 배할했다. 여기 287년입니다. 13년입니다. 13년 가을 9월에 한나라가 매긴을 이끌고 와서 침략했다. 왕이 직접 나가서 방어하다가 적병에게 살해되었다. 한나라라 그랬는데 한나라님이 다 뒤졌잖아. 여기서 한나라라는 거는 아마 그 낭랑군을 의미하는 것 같고 맥락산 거죠. 낭랑군이 매긴을 이끌고 왔다. 근데 매긴이라는 거는 고구려를 보통 얘기하는데 근데 고구려의 부족들도 다 맥이라 그러거든요. 예맥 그러잖아 그죠? 얘는 부역에 그 다음 고구려는 맥개는 이제 맥은 고구려에 그렇게 보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고구려뿐만 아니라 고구려 안에 있는 그런 고구려 사람들 말고 그 외에 있는 같은 부족 계열 같은 계열 사람들은 많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낭랑군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끌고 와서 공격했다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서 맥이라는 거는 이제 춘천 여기 이겁니까? 춘천에 이제 맥국이란 나라가 있었고요. 아마 그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낭랑 근처에 모여 살던 이제 맥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떤 식이라든 간에 그 낭랑하고 대립해서 책기왕이 죽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분서왕입니다. 분서왕은 책계왕의 맏아들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했으며 풍채가 걸출했으므로 왕이 그를 사랑하여 항상 옆에 두었다. 왕이 사망하자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자, 원년 겨울입니다. 298년입니다. 10월에 죄수들을 크게 사면했다. 자, 2년 봄 정월에 왕이 동명왕의 사당에 배할했다. 5년 여름입니다. 4월 낮에 혜성이 나타났다. 7년, 요게 분수왕 7년이죠. 분수왕 7년 봄 2월에 낭랑의 서현을 기습해 빼앗았다. 서현이라는 거는 뭐 선역 서자에다가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고을현자인데 7년이면 그 분서왕 7년이면요 304년입니다. 304년 304년인데 재밌는 게 낭랑군에는 서현이라는 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유명사로서의 서현이 아니라 낭랑 서쪽에 있는 뭐 여기가 평양이잖아, 그지? 낭랑 서쪽에 있는 뭔가를 빼앗았다는 말인지 아니면 대방의 어딘가를 공격했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낭랑하고의 전쟁 기록이 남아있네요. 자, 겨울 10월에 왕이 낭랑태수가 보낸 자객에 살해되었다. 자, 짱깨들이 어쌔신 그리드를 찍었다, 그런 말이고, 지금 보면은 책계왕도 낭랑군하고 싸우다 죽었고 분서왕도 낭랑군하고 싸우다 죽었으니까 책계왕 분서왕 때에는 고이왕부터, 그죠? 고이왕 때부터 책계왕 분서왕 때에는 계속 낭랑하고의 대립이 극심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들어가세요. 자, 비류왕은 이번엔 비류왕입니다. 비류왕은 구수왕의 둘째 아들이다. 비유왕이라고 또 있습니다. 비유왕, 백제왕 중에 비유왕하고 비류왕은 다른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다 비슷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비류왕은 구수왕의 둘째 아들이다. 성격이 너그럽고 인자해서 사람을 아끼며 또한 힘이 세고 활을 잘 쏘았다. 오랫동안 평민으로 살면서 명성을 떨쳤다. 분수왕이 사망했을 때 비록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으나 모두 어려서 왕으로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하와 백성들의 초대에 따라 그가 왕위에 올랐다. 그런데 좀 미심쩍죠. 일단 구수왕은 우리가 오늘 읽은 백제본기 제2의 가장 처음에 나왔던 왕이고, 그 이후로 지금 사번왕, 고이왕, 책계왕, 분서왕 4명의 왕이 지나갔고, 물론 이제 그 전부가 직계는 아니지만요 4명의 왕이 지나갔는데 갑자기 구수왕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일단 의심스럽고, 만약에 비류왕이 구수왕의 둘째 아들이라고 할 때 즉위신 나이가 70살이고요 사망 시에는 111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믿기 힘들죠. 우리가 믿을 만한 거는 태조대왕밖에 없습니다. 태조대왕하고 차왕밖에 없습니다. 차대왕밖에. 그렇기 때문에 비류왕은 구수왕의 둘째 아들이라고도 볼 수 없을 것 같고, 아마도 둘째가 아닐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또 정황 증거로 볼 때 오랫동안 평민으로 살았다라는 거는, 물론 구수왕에서 사번왕 넘어갈 때 고이왕계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구수왕이 적통이 이제 쫓겨나서 살할 수도 있지만은 좀 미심쩍죠. 이것도 좀 정황상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비류라는 것 때문에요. 이름이 비류, 그러니까 뭐 물론 한자가 온조왕의 형이죠. 형인 비류하고 또 똑같이 하는데 어쨌건 이름이 비류라는 것 때문에 어쩌면 온조계가 아니라 비류의 직계가 왕이 된 게 아니냐, 그렇게 보기도 한답니다. 아무튼 비류왕의 즉위도 뭔가 좀 미심쩍은 바가 많습니다. 이게 쿠데타는 아닌 것 같고, 저항상 보니까 쿠데타는 아닌 것 같고, 그 분서왕이 죽으면서 책계왕하고 분서왕이 둘 다 이제 비명이 죽으면서 고이왕계가 다시 이제 끊어져 버린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비류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왕족 중에 한 명을 왕위로 올린 것 같은데, 어쨌건 미심쩍은 바가 많아요. 하지만 여전히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닭 튀긴다고?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하게 더 추론할 수가 없어요. 어쨌건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는 고이왕계가 단절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한 건 그런 겁니다. 자, 5년입니다. 비류왕 5년 봄 정월 초하루 병자일에 일식이 있었다. 여기 308년입니다.
자, 9년입니다. 봄 2월에 사신을 파견해 민간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호라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들로서 자력으로 살 수 없는 자들에게 1인당 곡식 3석씩을 주었다. 호라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들은요, 옛날에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죠. 자, 여름 4월에 왕이 동명왕의 사당에 배할했다. 해구를 병관 자평으로 임명했다. 자, 해구, 해씨가 나왔죠. 10년입니다. 봄정월에 남쪽 교회에서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냈다. 왕이 직접 제물에 쓸 고기를 배웠다. 13년 봄에 가뭄이 들었다. 큰 별이 서쪽으로 흘러갔다. 여름 4월에 서울에서 우물이 넘치고 그 속에서 흑룡이 나타났다. 17년 가을 8월에 대궐 서쪽에 활 쏘는 누대를 쌓아놓고 매월 추하루와 보름날 활쏘기를 연습했다. 요게 320년입니다. 우리 아까 이제 가뭄 들고 뭐 큰 별이 서쪽으로 왔다. 그게 316년이고, 아까 남쪽 그게 뭐예요? 고기를 직접 썰었다. 그거 있잖아. 그게 313년이거든. 근데 31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고구려가 그 어딥니까? 낙랑군을 병합하죠. 그리고 그 이듬해인 314년에는 고구려가 대방군까지 병합합니다. 그래서 고구려하고 백제는 멀리 본다 그러면은 예성강에서 대치하게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더 이상 이제 완충 세력이 없게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요 다음부터는 사실 고구려 번기에 보면은 백제하고 계속 수국성, 그러니까 수국성 아니면 요 일대 배천, 황해도 배천 아니면 개성 이 근방에서 계속 싸운다,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 일단 백제 본기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17년 가을 8월에 대궐 서쪽에 활 쏘던 누대를 쌓아놓고 매월 주하루와 보름날 활쏘기를 연습했다. 자, 18년입니다. 이게 321년입니다. 봄정월에 왕의 이복 동생 우복을 내신 좌평으로 삼았다. 가을 7월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남쪽 지방에 누리떼가 나타나 곡식을 해줬다. 태백성은 보통 금성을 의미하는데 금성은 낮에 못 나타납니다. 제가 천문학과라서 알아요. 이거 아마 다른 별을 금성으로 착각했거나 아니면 초신성 같은 거거나 뭐 그런 거겠죠. 자, 22년입니다. 겨울 10월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마치 풍랑이 서로 부딪히는 것 같았다. 11월에 왕이 구원북 쪽에서 사냥하여 직접 사슴을 쏘았다. 24년 가을 7월에 붉은 까마귀와 같이 생긴 구름이 양쪽에서 해를 끼고 있었다. 자, 9월에 내신좌평 우복이 북한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군사를 출동시켜 토벌했다. 북한성이라 그러면 아마도 북한산성을 의미하거나 아니면은 아단성을 의미하겠죠. 아차산성. 북한이니까 이제 어디야? 한강 북쪽이라는 의미잖아.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반란이 한번 있었고요. 비류왕 28년입니다. 봄과 여름에 큰 가뭄이 들어 풀과 나무와 강물이 말랐다. 가을 7월이 되어서야 비가 내렸다.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을 지경이 이르렀다. 30년 여름 5월에 별이 떨어졌다. 대궐에 화재가 났는데 연이어 민가도 불탔다. 가을 7월에 대궐을 수리했다. 진의를, 자, 진시죠, 내신 좌평으로 삼았다. 겨울 12월에 우레가 쳤다. 32년 겨울 10월에 초하루 을미일에 일식이 있었다. 33년 봄정월 신사에 혜성이 나타나 혜성이 규의 성좌에 나타났다. 규라는 거는 그 하늘의 28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천문학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336년입니다. 요게 비류왕 33년이고요. 서기 336년입니다. 34년입니다. 봄 2월에 신라에서 사신을 보내 예방했다. 41년 겨울 10월에 왕이 사망했다. 자, 여기까지가 비류왕 분기입니다. 요 다음은 계왕입니다. 계왕. 자, 계왕은 분수왕의 맏아들이다. 그는 천성이 강직하고 용맹스러웠으며 말 달리고 활 쏘기를 잘했다. 이전에 분수왕이 사망했을 때에는 계왕이 어려서 왕위에 오를 수 없었는데 비류왕이 재위 41년 만에 사망하자 그가 즉위했다. 이것도 이상하죠. 계왕이 분서왕의 맏아들이라면은 사실은 계왕은 고위왕계라는 의미인데, 비류왕이 왕위에 오른 게 분명히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분수왕이 죽고 나서 평민으로 살던 비류왕을 데리고 와서 왕으로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뭔가 이건 비정상적인 개입, 뭐 그런 상황이 개입된 거야. 근데 비정상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개입돼가지고 만약에 왕계가 고위왕계에서 다시 또 이제 다른 데로 바뀌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비류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또 분수왕의 맏아들이 왕위에 오른 거는 뭐 때문일까? 이것도 쿠데타일까? 자, 그런데 개왕의 다음 기록이 또 재밌습니다. 3년 346년입니다. 가을 9월에 왕이 죽었다. 개판이죠. 3년 지나면 다시 죽어. 왕이 오르니 3년 돼서 바로 죽었대요. 3년인데 바로 죽었다고. 자, 그 다음 왕이 근초고왕인데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근초고왕인데, 근초고왕 즉위기사도 되게 재밌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근초고왕은 비류왕의 둘째 아들이다. 그는 체격이 크고 용모가 기이했으며 원대한 식견이 있었다. 기왕이 사망하자 그가 왕위를 이었다. 고이왕계가 고이왕, 책교왕, 분수왕으로 이어지다가 다시 또 비류왕 때 분수왕 그 고이왕계가 한번 단절된 것 같아. 정황상 그런 것 같아. 근데 비류왕이 죽고 나서 다시 또 개왕이 오르면서 비류왕계가 단절돼. 그런데 개왕이 3년 만에 죽으면서 다시 또 개왕계가 단절되고 다시 또 비류왕계가 왕위에 올라. 근초고왕은 비류왕이 둘째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개판인 거야 이때. 구수왕, 사번왕, 고이왕, 책귀왕, 분수왕, 비류왕, 개왕, 근초고왕이 이르기까지 백제왕기가 개판이라고요. 이게 쿠데타인지 쿠데타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그 뭐예요 그 판단이 말씀처럼 귀족들이 싸우는 거에 등이 터져가지고 왕이 죽은 건지 는 알 수가 없지만 이거 비정상적인 왕위 계승이 지금 권 하나에 백제봉기 제2 하나에 지금 3번인가 4번 나오고 있다고. 왕이 3번 바뀔 동안 개통이 2번 바뀌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분수왕, 비류왕, 개왕, 근초광만 보면. 근초광은요, 근초광은 초고왕 앞에 근이 붙었으니까 이게 근자가 뭐 으뜸 뭐 그런 의미거든요. 한자 의미가. 그래서 초고왕계가 아닌가. 근초광은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구수왕에서 근초광이 이르기까지 그 백제 왕계가 개판인 거는 아마 그때 백제 정치 상황이 되게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정황 증거가 또 있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왜냐하면은 운조왕 때 있잖아요. 운조왕하고 다르왕 백제 건국 초기 때는 백제가 되게 활발하게 군사 활동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구수왕부터 그 개왕이 이르기까지는 되게 많이 움츠려든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외부로 군사력을 투사하지 못하고 이제 내부에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을 백제가 보인단 말이에요. 삼국사기를 보면은 아마 그게 내부 정치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가지고 계속 이제 그 뒷방 늙은이처럼 짜져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다 쿠데타라 그러면은 그게 그걸로 이제 정황 증거를 삼을 수 있겠죠. 자, 근초광입니다. 근초광. 신채호는 근자를 성스럽다 할 때 성자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신채호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촉왕 뭐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뭐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채호 선생 말은 하도 이제 신기한데 믿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자, 아무튼 고이왕 때 기리명에서 마한을 털렸다고요? 그건 어디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삼국사기는 안 나왔는데. 혹시 어디 나온 얘기예요? 공주대 교수한테 배웠다고? 배울 때? 그 사람들은 어디서 그걸 들었을까? 한번 찾아볼까 잠깐? 고이왕 기리명 고이왕 기리명이라고 검색하면은 나오는 게 기리영이구나.
봅시다. 삼국지 위지에 있고요. 삼국지 위지에 또 있고요. 근데 이거 되게 짧은데? 아, 삼국사기. 아, 이게 있구나. 삼국사기에 아까 읽었던 기록 중에 고이왕 13년에 그 동천왕 있잖아. 동천왕이 위나라 털릴 때 그때 그 고이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낭랑한테 이제 낭랑 뒤치기 했다 그런 기록이 있었거든. 근데 그거에 뭐 기리형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삼국지에 있는 다른 기록들을 갖고 와서 엄청 지금 확대해서 간 게 기리형 전투군요. 자, 일단 넘어갑시다 그러면. 일단 그런 얘기들은 뭐 전공자들의 얘기고, 그리고 삼국사기 밖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 더 파고들진 않겠습니다. 생각해볼 만한 얘기긴 한데, 근데 사료 세 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너무 확대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난 만연합의 일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난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나는 온조왕 때 이미 이제 아산 지역을 먹었고, 근데 그걸 보면 지금 요 강 있잖아. 강들로 둘러싸이는 요 영역이 전부 다 지금 백제 영역이었다는 건데, 온조 백제 때부터 이미. 그렇다 그러면 그 백제가 마한의 연합 왕국의 일부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백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따 할 건데, 이따 또 할 건데, 요때 이제 그 어딥니까? 그 충청북도 아니면은 충청남도 일부까지 이제 쭉 내려갔다가 나중에 요 지역에 있는 만 세력은 못 먹은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그 근초광 때 이제 먹게 되는 거지. 아기가 완전 정복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충청도까지 내려왔다고 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영역이 지금 여기 강하고 그다음 바다로 둘러싸이는 요 영역 있잖아. 요 안에 있는 요 영역. 요게 이제 그때 백제 영역이라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은 백제가 이제 마한 연맹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소국은 아닌 거죠. 마한보다 훨씬 큰 나라가 돼버린 거지 이때. 그 정황상 그거에 대해서도 전에 얘기했었었는데, 예를 들면 운조 백제 때가 아니라 이미 훨씬 이전에 백제가 건국되었을 것이다. 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싶고요. 뭐 또 자세한 얘기는 또 다르겠죠. 자, 아무튼 기령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내 찾아보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삼국지에 나온 얘기를 많이 크게 키워서 이제 하는 얘기 같은데, 일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아유 씨발, 사료가 없다. 사료가 없어. 자, 2년입니다. 근초광 2년 봄정월에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냈다. 진시죠, 진시. 진정을 조정 좌평으로 임명했는데, 진정은 왕후의 친적으로서 성질이 흉악하고 어질지 못했으며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가혹하고 까다로웠다. 그는 권세를 믿고 함부로 행동해서 백성들이 그를 미워했다. 아마 그거겠죠. 그 쿠데타였다면, 근초광이 왕이 오른 게 이제 쿠데타였다 그러면 아마 그 정난공신이 있죠, 그죠? 정난공신. 자, 21년입니다. 근초광 21년, 갑자기 2년에서 21년으로 껑충 뛰었고요. 봄 3월에 신라의 사신을 보내 예방했다. 23년 봄 3월 초하루 정사일에 일식이 있었다. 사신을 시켜 신라에 좋은 말 2필을 보냈다. 자, 가을 9월에 여기 369년입니다. 8년인가 9년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근처입니다. 자, 가을 9월에 고구려왕 사유가 누구지? 그 고국 원왕인가?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치양에 와서 주둔하며 군대를 시켜 민가를 약탈했다. 치양은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 북쪽에 있는 황해도, 요게 예성강이거든요. 요 예성강 왼쪽에 요게 예성강이에요. 요게 예성강. 요 왼쪽에 있는 배천을 보고 치양이라고 한대요. 치양.
자, 치양이어서 군대를 시켜 깽판 쳤다. 왕이 태자에게 군대를 주어 지름길로 치양에 이르러 불시에 공격해 그들을 격파하고 적병 5,000명의 머리를 베었다. 노획한 물품은 장병들에게 나누어졌다. 자, 백제가 고구려한테 크게 이겼습니다. 자, 24년입니다. 겨울 11월에 한수 남쪽에서 대대적으로 군사를 사열했는데 모두 황색의 깃발을 사용했다. 26년에 고구려가 군사를 동원해 공격해왔다. 왕이 이 일을 듣고 폐하에 복병을 배치하고, 폐하라는 게 예성강입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불시에 공격했다. 고구려 군사가 패배했다. 이때부터 고구려와 백제가 예성강을 전선으로 해서 계속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겨울에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군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입해 평양성을 공격했다. 평양성은 우리가 아는 그 평양으로 봅니다. 평양. 고구려왕 사유가 필사적으로 항전하다가 고국원왕이네요. 화살에 맞아 죽자 왕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났다. 요게 이제 고구려가 백제한테 크게 깨진 사건인데, 평양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했고, 평양을 함락시키지 못했고, 물론 이때는 고구려 수도는 아니었지만요, 함락시키지 못했지만은 아무튼 왕을 죽이고 갔으니까 백제가 아주 기세등등했겠죠. 이때는 아주 기세등등했을 겁니다. 요때부터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데, 요게 이제 삼국시대 말기까지 쭉 이어지죠. 나중에 신라가 뒤통수 칠 때까지 고구려와 백제는 사이가 계속 안 좋았습니다. 왕이 왜 여기 있었을까 하는 거는 수비하려고 왔겠지 뭐. 수도가 아니라도 그 수도라는 게 우리가 지금 뭐 우리나라 헌재 새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관습헌법상 막 우리나라의 수도 영원 불멸한 수도라 가지고 대통령 꼭 여기 있어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마 평양이라는 걸 이후에 그 동천왕 때도 평양성이란 걸 지었다고 했고, 이후에 이제 얼마 안 가서 또 이쪽으로 천도하는 걸 보면은 낙랑군이 남겨놓은 유산도 되게 많았을 거고, 그리고 인구도 많았겠죠, 그죠? 그게 살기 좋은 곳이잖아.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도 국내성하고 별개로, 위남성하고 별개로 되게 큰 권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빼앗기면은 살수 남쪽은 다 빼앗긴다,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고구려 입장에서도 황해도에서 직격티격 하더라도 평안도까지 이제 백제군을 끌어들이고 싶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그렇습니다.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원왕을 잡아 죽인 게 아니죠, 쏴 죽였습니다. 자, 도읍을 한산으로 옮겼다. 한산은 아마 북한산으로 보통 생각을 하나? 모르겠다. 뭐 아무튼 옮겼답니다. 남한산인가? 광주의 남한산인가? 자, 27년입니다. 봄 정월에 사신을 진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진나라는 이때는 372년이니까 동진이겠죠, 그죠? 372년이면은 중국은 어땠냐면은 삼국시대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삼국시대가 끝나고 그 동진, 그 사마씨들의 떨거지는 남쪽에 있고요, 그죠? 그리고 북쪽에는 그 야만족 찌끄레기들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깽판 치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이제 그 5, 16국하고는 별로 관계 맺은 게 없고요. 그래도 정통 왕조라고 동진하고는 그 백제 사이에 조공하고 뭐 그런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뭐 서로 직접 공격하긴 좀 그렇잖아. 근데 이제 적어도 이제 친구로 지내면 좋겠다, 저 새끼는 그렇게 서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자, 가을 7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가을 7월에 373년입니다. 373년 청몽령에 성을 쌓았다. 독산 성주가 주민 300명을 거느리고 신라로 달아났다. 청몽령은 보통 개성으로 봅니다. 개성 지역에 이제 청목산이라고 있는데, 관미령이구나 이건. 여기 그 천목산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마 여기서 얘기한 청몽령일 겁니다. 지금 보면 예성강 주변으로 계속 이제 뭐 일이 있었던 것 같죠, 그죠? 자, 독산성주가 주민 3을 거느리고 신라 달아났다는 건데, 신라 달아났다 그랬는데, 독산성은 여기서 어디냐면은 어딘지 모르겠네. 뭐 어딘가 있겠죠. 자, 독산
독선정. 이건 독산성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어딘가 있었겠죠. 자, 넘어가죠. 신라로 달아났다 그랬는데 그럼 신라고 국경제 되겠지. 아마도. 자, 30년입니다. 자, 근초광 30년 가을 7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방의 수곡성을 공격해 함락시켰다. 수곡성은 황해도의 신계라고 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평양이고 여기가 개성입니다. 자, 왕이 장수를 보내 방어하게 했으나 승리하지 못했다. 왕이 다시 군대를 크게 동원해 보복하려 했으나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다. 자, 겨울 11월에 왕이 사망했다. 고기 옛날 기록에는 백제는 개국 이래 문자로 사적을 기록한 것이 없다가 이때 이르러 박사 고흥을 얻어 비로소 서기를 갖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고흥이라는 이름이 다른 서적에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다. 요까지가 근초광 본기인데요. 되게 중요한 게 빠져있죠. 되게 중요하게 빠져있습니다. 근초광 때 마한 지역을 정벌해요. 나머지 마한 지역을 정복합니다. 근데 그게 멀쩡하게 교과서에도 실려있는데 삼국사기에는 없어요. 그럼 어디 있느냐? 일본서기에 있죠. 일본서기 신공황후기에 보면은 신공황후가 바다를 건너와서 신라왕을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서쪽으로 와가지고 백제왕하고 근초고왕하고 일본서기는 초고왕이라는 거죠. 근초고왕하고 전주쯤에서 만난 다음에 이제 삐까삐까 했다. 마한 지역을 정복하고 다녔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게 실질적으로는 신공황후기라는 게 애초에 구라일 가능성이 크고 개구라일 가능성이 크고요. 백제 근초고왕의 행적을 신공황후에 대입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뭐 신라왕을 죽였다느니 그런 얘기는 못 믿겠고, 그 이전에 백제가 마한 남부 지역을 정복했다는 거를 만약에 정복의 주체를 일본이 아니라 외놈들이 아니라 백제로 바꿔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근초고왕 때 마한 남부를 정복했다라는 교과서적인 진술을 얻게 되는 거죠. 요 이야기를 직접 읽으시려 그러면은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번역해놓은 일본 서기가 있습니다. 거기 신공황후기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직접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삼국사기에는 왜 안 나와 있고 일본 서기엔 나와 있느냐? 그냥 그땐 사료가 없었겠지 뭐. 외놈들이 외놈 서기를 만들 때는 기원후 700년쯤이거든요. 근데 그 700년이란 게 언제냐면은 나당 전쟁이 끝나고 백제 망하고 고구려 망하고 신라가 삼국 통일해버리고 외놈들은 백제를 구원한다고 이제 3만 병사까지 보냈다가 개 깨져버리고, 그래서 외놈들의 자존감이 최하를 찍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놈들의 자존감이 아주 낮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에 아마 백제 사람들이 많이 건너왔던 것 같습니다. 귀족들 위주로 이제 많이 건너왔던 것 같은데, 일본에 많이 건너왔던 것 같은데, 아마 그때 귀족들이 내놓은 사료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내놓은 진술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외놈들이 했던 것처럼 적어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정황적으로 추론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래서 요때의 마한 정복을 가지고 일본 서기 신공황후기에 나오는 마한 정복을 가지고 이제 백제가 했다. 그러니까 백제가 한 것이다. 일본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거죠. 그쵸. 김부식이도 일본 서기를 접했을 리도 없고, 그리고 일본 서기 쓴 새끼들이 제대로 정신 박혔다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건 백제가 한 걸 거다라고 우리 추론하는 겁니다. 일본 서기의 내용을 따르면 어딥니까? 백제가 아까 여기 영토가 내가 이쯤이라 그랬죠. 여기가 이제 백제의 본거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모니터에 보이는 지역이요. 경기도 남부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충청도 북부 지역, 서부 지역, 동부 지역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요 이남 쪽은 그럼 금강 이남 쪽은 그럼 그때 뭐였느냐? 아마도 백제 영역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백제가 군사적으로 완전히 복속시키지 못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때 아까 온조왕 때 멸망했던 마한이 여기 충청도 북쪽의 아산 지역에 이제 거점을 두고 있던 마한이었다 그러면 걔들이 망한 이후로
충청도 지역의 마한들은 이제 전부 다 백제에 복속되게 됐던 거고, 충청도 남부나 아니면 전라도 지역에 있던 마한 세력들은 여전히 남아가지고 백제 지배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살고 있었다는 건데, 이때 근초고왕 신공왕후기를 믿는다 그러면 근초고왕 때 백제가 요 남쪽 지역의 마한을 정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온조왕 때 이미 고사부리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여기가 정읍의 고부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거처를 만들어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온조왕 때 마한을 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이제 군사 거점이었다 그러면, 제대로 요 지역을 병합하게 된 거는 그 근초고왕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군사적인 지배가 근초고왕 때였고요. 그리고 마한 남부 지역이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이 확실히 이제 백제 영역에 편입되고 행정적으로 지배를 제대로 받게 되는 시점은 요거보다 훨씬 이후로 봅니다. 훨씬 이후로 봐요. 백제가 이제 한성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을 완전히 잃고 나서 남쪽으로 홍진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그 마한 남부에 대해서도 백제가 제대로 행정 통치를 시작한다고 보통 보죠. 무령왕 때, 그쵸? 동성왕이나 무령왕 때쯤이라 보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얘기 드릴 게 있는데, 요때 마한 남부가 전부 다 백제한테 먹힌 건 아니었습니다. 일본서기 기록을 믿더라도 또 고고학적인 유물도 있잖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일본서기에 나오는 기록이 이러했기 때문에 백제가 이 지역을 다 먹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도 이제 실제로 그런가 라고 본다 그러면, 영산강 하류 지역 있죠. 요 지역, 나주 근처 지역, 요 지역에 보면 전방 후원분이 시발 발견이 돼요. 전방 후원분이란 게 뭐냐면은 열쇠 모양의 고분들인데, 다른 지역은 그럭저럭 그냥 그런 게 없는데, 특이하게도 요 지역만 이 지역에만 이제 그런 이상한 무물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유적의 규모라는 게 왕국급이에요. 일반적인 소국급이 아니라 왕국급의 유적들이 발견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백제가 지배했던 거는 여기 영산강 하류 지역이 아니라, 영산강 하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을 그때 근초고왕 때 정복했던 것 같고, 영산강 하류 지역은 훨씬 나중에 이제 그 언제더라? 무왕 때였나? 무령왕 때였나 무왕 때였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때까지 내려가야 아마 이제 백제가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한답니다. 요 지역의 국가들은, 요 지역에는 아직 그래서 마한 소국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보는데, 요 지역의 마한 소국들은 독자적으로 중국에다가, 여기 중국 남조에다가 직접 이제 조공하기도 하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 사서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지역 소국들의 이제 실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이제 워낙 삼국사기 기록이 안 남아 있어서 우리가 정확한 전말을 알 수는 없지만은, 근초고왕 때는 그래서 영산강 하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마한이 백제 군사적으로 복속됐고, 영산강 하류 지역은 이제 훨씬 나중에 복속됐으며, 그리고 그 뭡니까, 요 지역이 실질적으로 백제 행정 통치권에 들어가게 된 거는 이때가 아니라 훨씬 나중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스테리가 많아요. 되게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백제는 영산강 하류의 이제 전방 후원분이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친미다레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리스 같은 데다가 그렇게 하면은 거기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백제사 연구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이제 흥미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는 직접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나오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뭐 관심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삼국사기에는 없는 일본 서기에, 그러니까 일본 서기의 신공항국에 나와 있는 마한 정복이 왜 삼국사기에 나와 있지 않느냐는 걸로 돌아가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김부식이가 일본 서기를 못 처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백제 계열 사서들이 그때까지 한반도에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삼국사기가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빠뜨렸냐 라고 한다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광개토 대왕 있죠, 호태왕. 여기 만주에 보면은
광개토 대왕비라 그래가지고 호태왕비라 그래가지고 왜 그 우리가 신묘년 기사 보고 이제 많이 그 갑론을박하는 그거 있잖아. 그 비문 있잖아. 큰 비. 그게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 보면은 고구려가 호태왕 때, 광개토 대왕 때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신라하고 백제, 그러니까 백제 놈들을 깨고 신라를 구원했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 거기 적혀 있단 말이지. 근데 삼국사기의 그 고구려 본기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호태왕 때 고구려군이 이 남쪽까지 왔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사실 같은데 그런 얘기가 또 고구려 본기에는 없다고. 그 신라 본기엔 나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근데 그걸 토대로 생각해 볼 때 그 삼국사기가 이제 백제가 마한 남부를 정복했다라는 기록도 싣고 있지 않고, 그 다음 호태왕이 남쪽까지 왔다라는 기록도 싣고 있지 않다는 걸 볼 때 사실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사실들보다 안 나와 있는 사실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소한 거 있잖아. 뭐 사냥했다 그런 사소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에 훨씬 더 중요한 사실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쉬워요. 김부식이가 그걸 일부러 가리거나 일부러 숨기거나 하려고 해서 그랬다기보다는 1150년쯤에 그 제대로 된 사서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긴 한데, 이런 걸 볼 때마다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렇죠. 그 김부식이 광개토 대왕비가 발견된 게 훨씬 나중일걸요. 근대 들어와서일걸. 한번 찾아볼까? 광개토 대왕비 발견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요게 언제냐면은 아씨 요게 1770년 내외에 발견됐다고 하네요. 희한하네. 이거 지금 보니까 그 요 대왕비, 그 호태왕비 있잖아. 요걸 발견하고 나서 판독하는데 그 좌종당이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하네.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1150년경에 이 책을 썼던 김부식이는 사실은 그런 비가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을 거고, 그런 비문에 적혀있는 사실들 있잖아요. 그런 사실들이 1150년도에는 다른 종이에 적힌 사서로 사료로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컸던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사료가 부족한 게 많이 아쉽습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참 아까 그 영산강 근처에 그 소곡들 있잖아요. 거기 대해서는 그 이도학이라는 사람이 쓴 게 있습니다. 이도학의 영산강 유역 마한 제국의 추이와 백제라는 논문을 참고하시면은 거기 잘 나와 있으니까 좀 꼭 읽어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 그 영산강 소국들, 그 소국들이 중국에다가 그 조공했던 기사가 언제부터 있냐면은 270년부터 290년까지 있대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으니까 그건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근초광이 요까지입니다. 요까지가 근초광 분기고요. 요 다음은 근구수왕 분기입니다. 근구수왕 분기. 자, 근구수왕은 혹은 휘를 수라고 한다. 요거는 그거예요. 그 김부식이 주석이에요. 근초광의 아들이다. 이보다 앞서 고구려의 국강왕 사유가, 국강왕이 바로 그 고국 원왕이죠. 사유가 직접 침략해오자 근초고왕은 태자를 보내 방어하겠다. 그는 반거량에 이르러 전투를 시작하려 했다. 반거량은 어디냐면요, 반거량은 여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배천 쪽이라네. 고구려인 사기가 원래 백제 사람이었는데 실수로 왕이 타는 말에 발굽을 상천하게 했다.
그니로 말미암아 벌을 받을까 두려워해 고구려로 도망갔었다. 이때 돌아와서 태자에게 말했다. 고려놈들이 비록 수는 많으나 모두 가짜 군사로서 수를 채운 것에 불과합니다. 그중 제일 강한 부대는 붉은 깃발을 든 부대입니다. 만일 그 부대를 먼저 공략한다면 나머지는 치지 않아도 저절로 허물어질 것입니다. 태자가 이 말에 따라 진격해 크게 이기고 달아나는 군사를 계속 추격해 수곡성 서북에 도착했다. 반거리 향해서 이기고 수곡성까지 왔답니다. 이때 장수 막고해가 가냈다. 옛날 도가의 말에, 도가는 이제 여러분 아는 노장의 도가요. 도가의 말에 만족할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얻은 바도 많은데 어째서 더 많은 것을 바라겠습니까? 태자가 이 말을 옳게 여겨 추격을 중단하였다. 태자는 즉시 그곳에 돌을 쌓아 표적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 좌우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오늘 이후로 누가 다시 이곳에 올 수 있겠느냐? 그곳에는 말발굽같이 생긴 바윗돌 틈이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것을 태자의 말굽 자국이라고 부른다. 즉 근초고왕이 제위 30년에 사망하자 그가 왕이 올랐다. 자, 2년에 왕의 장인인 진고도를 내신 좌평으로 삼아 정사를 맡겼다. 자, 진씨가 또 나오죠. 자, 겨울 11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침범했다. 3년 겨울 10월에 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다. 자, 11월에 고구려가 침입했다. 5년 봄 정월에 사신을 진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그 사신이 바다에서 모진 바람을 만나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진나라는 이제 동진이겠죠? 자, 여름 4월에 흑비가 종을 내렸다. 요게 379년이에요. 자, 6년입니다.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 여름 5월에 땅바닥의 깊이가 5길, 넓이가 3길이나 되게 갈라졌다가 3일 만에 다시 붙었다. 8년입니다. 382년입니다. 봄부터 6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백성들이 굶주려 자식을 파는 자가 나타나자 왕이 나라의 곡식을 내어 대신 값을 물어주었다. 자, 10년 봄 2월에 햇무리가 세겹으로 돌려졌다. 대궐들에 있던 큰 나무가 저절로 뽑혔다. 자, 여름 4월에 왕이 사망했다. 여기까지가 근구수왕이고요. 근구수왕 때는 뭐 고려하고의 전쟁 기록은 있는데 그 말고는 특별한 얘기는 없네, 그죠? 자, 다음은 침류왕입니다. 침류왕. 침류왕은 근구수왕의 맏아들로 어머니는 아이 부인이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즉위했다. 원년 가을 7월에 사신을 진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동진이겠죠? 자, 9월에 호승. 호승이 이제 호라는 게 그겁니다. 그 야만족 그런 의미인데 아마 여기선 뭐 뭔지 모르겠다. 인도인인가? 자, 호승 마라난타가 진나라에서 오자 왕이 궁중으로 맞아들여 우대하고 공경했다. 불교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이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신채호가 얘기했던 건데요. 요게 지금 근구수왕이 죽은 것도 384년이고요. 침류왕이 즉위해서 마라난타가 온 것도 384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근구수왕 말년에 마라난타가 이제 불교를 들여왔는데 그거를 근구수왕이 이제 무리하게 이제 들으려고 하다가 그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침류왕이 왕이 오른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정황상 뭐 타당한 설명인 것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래한 게 침류왕 원년이 아니라 근구수왕 말년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채호 선생은 그런 걸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전왕 말년하고 후왕 초년을 김부식이가 많이 착각을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년입니다. 2년 385년입니다. 봄 2월에 한산의 절을 창건하고 승려 10명에게 도첩을 주었다. 자, 겨울 11월에 왕이 사망했다. 여기까지가 침류왕입니다. 침류왕. 그래서 오늘은 백제본기 제2 구수왕, 사반왕, 고이왕, 책교왕, 군수왕, 비류왕, 개왕, 근초고왕, 근구수왕, 침류왕까지 읽었는데 뭐 생각해 볼 게 있다 그러면
요때 당시에 백제 전국이 되게 혼란스러워서 왕계가 되게 자주 바뀐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근초고왕 때 백제가 마한 남부 지역을, 요 지역 있죠, 그죠? 요 지역을 정복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일본 서기에만 나와 있고 삼국사기에는 이런 반구도 적혀 있지 않더라. 라는 게 두 번째.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알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제 전성기입니다. 요때가 보통 우리가 삼국시대 삼국의 전성기를 4세기, 5세기, 6세기라 그래가지고 신라 고구려 백제 고구려 신라 그렇게 보거든요. 맨 처음 전성기를 백제가 맞고, 요 이후로 다음 세기에는 고구려가 이제 크게 됩니다. 국사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고 나한테 그러지 마. 아무튼 여기까지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는 매주 월요일날 오후 9시나 11시에 방송을 합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엔 방송 없을 거예요. 다다음 주에 있을 겁니다.